로마의 상징 트레비 분수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6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분수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할리우드의 전설 마릴린 먼로가 로마의 휴일에서 동전을 던지며 사랑을 약속했던 그곳, 트레비 분수에서 제 인생을 바꾼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 미켈라 데로시입니다. 올해 33세 나이에 트레비 분수 보수 공사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관한 것이합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트레비 분수는 1762년에 완공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바로크 양식 건축물인데요. 높이가 26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조각상들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랍니다. 특히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곳에서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이후 다시 로마를 찾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동전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실제로 매년 1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억 원어치의 동전이 분수에 모이는데 이 모든 금액은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된답니다. 그래서인지 트레비 분수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닌 사랑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이면 화려한 조명 아래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왜 영원한 도시, 로마의 심장이라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분수의 곳곳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2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 그리고 석회 침착물이 분수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로마 시의회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결정했고 놀랍게도 제가 보존팀 책임자로 임명되었답니다.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다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죠.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논쟁이 일어났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일부는 260년 만에 처음으로 분수의 세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바로크 양식의 고전미가 현대적 구조물로 인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답니다. 특히 임시로 설치된 보행자 다리를 두고 흉물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을 때는 마음이 무척 아팠죠. 그렇게 고민 속에서 일주일이 지났던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즈음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취기에 취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분수 난간을 넘어 조각상 위에 올라가려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셀카봉으로 분수 조각을 건드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260년이나 된 귀중한 문화재를 마치 놀이터처럼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3명의 중국인이 난간을 넘어선 뒤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경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자신들이 낸 입장료를 핑계로 막무가내로 행동했죠. 순간 한 중국인이 넘어지면서 팔을 뻗어 분수의 조각상을 잡으려 했고 저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어요. 수백 년 된 조각상이 파손되는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들려온 우아하고 힘있는 이탈리아어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한 동양인 신사가 우아한 이탈리아어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 차림의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아한 발걸음으로 상황의 중심으로 걸어들어왔어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위엄이 순간 주변의 공기를 가르는 듯했죠. 취기에 취한 중국인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순식간에 첫 번째 중국인의 손목을 부드럽게 제압하더니 두 번째 중국인의 어깨를 살짝 누르자 그대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난간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였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그의 강인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죠. 깃털을 다루듯 부드럽게 하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진정한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동양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자신을 김규진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죠. 순간적으로 제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상하게도 이 낯선 동양인 신사에게서 강한 신뢰감이 전해져 왔답니다. 금발의 긴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진 채 올려다본 제 눈과 그의 깊이 있는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170cm의 제 키는 그의 듬직한 체격 앞에서 더욱 가녀려 보였나 봐요. 김규진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죠. 우아한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이탈리아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유럽에 전수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앞서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력을 듣자 제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의 최대 건축문화재 보존 기업인 한맥문화기술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제 물음에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게다가 유네스코 문화재 자문위원이라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전통 건축 보존 기술을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방식을 접목해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그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와우 라는 탄성을 내뱉고 말았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그의 진정성 있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제가 트레비 분수 보존팀 책임자라고 밝히자 그의 눈빛이 한층 더 진지해졌어요. 마침 유럽의 주요 문화재 보존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중이었다며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특히 석회 침착물 제거 방법과 바로크 양식의 섬세한 조각상, 보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무렵 우리는 임시 설치된 동전 수조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던 순간 마지막 석양이 그의 옆모습을 물들였죠. 수트 자락이 저녁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답니다. 동전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일으킨 잔잔한 파문을 바라보며 그는 다음에 다시 로마에 올 수 있길 바란다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수면 위로 떨어진 동전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잔잔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히 문화재 전문가들의 만남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규진 씨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트레비 분수 보수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분수 좌측 하단부의 석회 침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넵튠 신상 아래 몇몇 석재들이 심각한 부식 상태를 보인 거예요. 보존팀의 우려와 달리 석재의 내부까지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 로마 문화재청의 마르코 책임자가 저를 급히 호출했죠.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마르코는 1950년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보수 공사 기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문화재청 수석 자문위원이신 안토니오 교수님께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바티칸 도서관의 1950년대 보수 공사 당시의 상세한 기술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바티칸 도서관의 고문서실을 찾았습니다. 쌓인 먼지만큼이나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 기록을 찾는 일은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들었죠. 점심도 거른 채 자료를 뒤지던 중 우연히 1954년 트레비 분수 긴급 보수 공사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 사이에 이탈리아 군복을 입은 한 건축가의 개인 에세이가 끼워져 있었답니다. 보고서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에세이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첫 페이지에 쓰여있는 동양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제목 때문이었어요. 호기심에 에세이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특별해서 읽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더구나 에세이 곳곳에 건축 설계도와 섬세한 스케치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국전쟁 당시 숭례문에 대해 남긴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의 정문, 역할을 해온 숭례문의 웅장한 모습에 매료되었다는 그의 묘사가 인상적이었죠. 2층 누각의 아름다운 곡선과 정교한 목조 건축술, 그리고 화려한 단청의 조화를 보며 한국의 건축 미학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그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숭례문 주변을 지키려 애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두었더군요. 폭격이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화재를 감시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피난 가방에 기와 파편을 모아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복원에 사용하려 했다는 일화를 읽으며 절로 숙연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숭례문 주변을 청소하며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었죠.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로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보존의 힘이라고 적은 구절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답니다. 다행히도 숭례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무사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그의 마음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처럼 숭례문도 미래 세대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한 그의 통찰에 같은 보존 전문가로서 깊이 공감했답니다.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특별한 에세이를 읽고 나서 저는 오후 내내 묘한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트레비 분수의 보수 문제도 중요했지만 70년 전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자꾸만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규진 씨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이야기를 그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갔답니다. 로마의 오래된 카페 그레코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발견한 에세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에세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순간 규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이 순간 깊은 감정으로 물들었달까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흑백 사진 한 장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1953년 여름, 숭례문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이탈리아 군인이 한복 차림의 한국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군인의 얼굴에서 규진 씨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듯했죠.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에 저는 그만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에세이의 저자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 로마의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어진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전쟁 후 할아버지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건축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새로운 보존 기술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죠. 특히 그 열정이 손자인 규진 씨에게까지 이어져 지금 이렇게 문화재 보존이라는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규진 씨의 눈빛은 마치 70년 전 할아버지의 열정이 그대로 담긴 듯했어요. 그가 들려주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석굴암의 경우 첨단 센서를 활용한 항온항습 시스템으로 1200년 된 불상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동굴 내부의 습도와 이슬점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은 이탈리아의 유명 미술관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을 내뱉고 말았죠. 경복궁의 복원 과정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레이저 3D 스캐닝으로 기둥 하나하나의 휨과 비틀림까지 0.1mm 단위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으로 원형의 모습을 정밀하게 복원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무의 건조 상태까지 정밀하게 측정해 가장 적합한 부재를 선택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출 수가 없었죠. 최근에는 문화재 돌의 균열을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세한 진동과 온도 변화를 감지해 돌의 내부 균열을 사전에 발견하고 더 나아가 수백 년 후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3D 스캐닝으로는 문화재의 모든 부분을 0.01mm 단위까지 기록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관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규진 씨는 태블릿을 꺼내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문화재의 모든 부분이 입체적으로 구현되고 미세한 균열까지 정확하게 탐지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니 70년 전 할아버지의 예견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카페의 조명이 어스름해질 때까지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이탈리아 커피 향이 감돌던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재 보존 기술로 꼽히었다는 사실에 문화재 전문가로서 깊은 감동과 함께 묘한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늦은 밤, 별이 총총 떠있는 로마의 거리를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70년 전 이탈리아 군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잠재력, 이제는 그의 손자를 통해 다시 이탈리아의 문화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특별한 인연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거예요.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라는 인물을 맡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인연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공사 현장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넵튠 신상 아래쪽 석재의 부식이 내부까지 진행된 것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규진 씨를 현장 자문위원으로 공식 초청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장 차림에 그가 작은 케이스 하나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최첨단 드론이었죠.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드론이 분수 주위를 날며 레이저를 쏘아 3D 스캔을 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수에도 드론을 활용하긴 했지만 한국의 기술은 차원이 달랐어요. 규진 씨의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입체 영상과 함께 AI 분석 결과가 동시에 표시되었거든요. 바로 그 양식의 복잡한 조각들이 마치 실제처럼 화면에 구현되었고 자동으로 손상된 부위를 표시해 주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석재의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이었어요. 중국이 자금성 보수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한국의 기술은 초음파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된 특수 장비로 석재 내부를 마치 인체시 단층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0.1mm의 미세한 균열까지 포착하는 정밀도에 현장의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규진 씨는 이 기술이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개발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일본의 오사카성이나 중국의 자금성이 현대 건축 자재를 사용해 겉모습만 복원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통 건축 공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거예요. 특히 수천 개의 부식된 석재를 일일이 스캔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보존 방법을 찾아낸 과정은 세계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에도 한국의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습도 높은 열대 기후로 인해 석재 부식이 심각했던 앙코르와트가 한국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놀라운 문화재 보존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분수 상단부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작업자들의 놀란 목소리가 이어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규진 씨의 모습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이미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AI 분석 결과 상단부 석재들 사이의 미세한 진동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떴답니다.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지금 바로 임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수 제작된 카본 소재의 지지대가 설치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구조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죠.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답니다. 불과 3분 후 작업 중이던 구조물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거든요. 만약 그때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260년 된 분수의 일부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베테랑 보존 전문가인 마르코 씨가 30년 경력에 이런 정확한 예측은 처음이라며 감탄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보수 공사를 이끌었던 안토니오 교수도 이건 예술이야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후로 규진 씨의 저녁 리뷰 시간은 현장의 필수 코스가 되었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보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매일 늦게까지 남아 그의 설명을 경청했어요. 심지어 중국의 자금성 보존팀에서도 자문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친환경적 요소들이었어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실내 습도 조절을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복궁은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환기로 완벽한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답니다. 더욱 감탄스러웠던 건 처마 설계였어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대성당은 매년 여름 직사광선 차단을 위해 임시 차양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국 전통 건축은 처마 각도 하나로 계절별 일조량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겨울엔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 자연 난방이 되고 여름엔 처마 그림자로 시원함을 유지하는 과학적 설계의 현장의 건축가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한국의 문화재 보존 방식은 제게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어요. 규진 씨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팀의 젊은 건축가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이어지던 열띤 토론과 배움의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규진 씨에 대한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특별히 아름다운 노을이 트레비 분수를 물들이고 있을 때였답니다. 마지막 햇살이 분수의 조각상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황금빛 커튼을 들이운 것 같았죠. 그때 규진 씨가 제게 다가와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어요. 한국 문화재 보존의 역사와 과학이라는 제목이 적힌 한국어 서적이었는데 마치 오늘의 노을처럼 표지부터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답니다. 책을 펼치자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한글의 모양새에 매료되어 저도 모르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 감사합니다까지 서툰 발음으로 연습할 때마다 규진 씨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웃으며 천천히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어를 배우는 순간들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 놀라웠던 건 규진 씨의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답니다. 로마네스크에서 바로크까지 각 시대별 건축 양식을 설명할 때면 마치 이탈리아 토박이 건축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판테온의 돔이 상징하는 우주관과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담긴 르네상스 정신까지 꿰뚫고 있는 그의 모습에 저는 새삼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문화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문화재 보존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때로는 트레비 분수 앞 카페에서, 때로는 현장 사무실에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보존의 의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죠. 그럴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열정에 저는 자꾸만 마음이 끌렸답니다. 결국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문화재 보존이란 단순히 오래된 것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류의 혼과 지혜를 이해하고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여정에서 규진 씨는 제게 더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치 오래된 문화재가 새로운 숨결을 얻듯이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가을 저녁은 유독 아름답지만 요즘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답니다. 동료들은 제가 트레비 분수 보수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30대 중반이 되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건 아마도 제가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일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문화재 보존에 매료되어 일만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바티칸 박물관의 수석 보존가셨는데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며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무슨 공사장에서 일을 해? 라며 걱정하던 마지막 애인과 헤어진 후 저는 아예 연애를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하물며 제가 공사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대부분이 즐겁을 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규진 씨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페셔널하다고 칭찬해 주었죠. 게다가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저를 자주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특히 제가 고민하는 보존 공법에 대해 밤늦게까지 함께 토론해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은 갑자기 몰아친 폭우로 시작되었어요. 로마의 가을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치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모든 작업자들이 철수한 공사장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답니다. 다음 날의 중요한 보고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호막이 없는 트레비 분수가 걱정되어 창가로 다가갔는데 그때였답니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규진 씨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검은 셔츠가 온통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는데도 그의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달려온 것 같았죠. 혹시나 해서 왔다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이전의 남자들은 제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규진 씨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이렇게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수많은 로마의 밤들 중에서 하필 이렇게 위험한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규진 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 현실을 직시했답니다. 트레비 분수의 석재들이 빗물에 젖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재빨리 비닐과 방수포를 가져와 분수를 덮기 시작했는데 그의 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어요. 규진 씨는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운 석재 위를 마치 무용수처럼 유연하게 오르내리며
보호막을 설치했고 저는 바닥에 배수로를 점검했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동시에 문화재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규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균형을 잃을 뻔한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거워졌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긴급 지지대를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는 곳을 점검하며 문화재를 지켰답니다. 새벽녘 비가 잦아들 무렵이었을까요? 규진 씨가 건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요.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제 열정을 이해하고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규진 씨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답니다. 젖은 옷 때문에 현장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설렘이 시작되었어요. 히터 앞에서 옷을 말리는 동안 규진 씨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놀랍게도 베르니니의 트레비 분수 설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탈리아 건축사를 전공한 제가 미처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답니다. 무심코 그를 바라보다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젖은 셔츠 너머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는 마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연상케 했거든요. 이탈리아 남자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매력과는 또 다른 건강하고 단단한 매력이 느껴졌죠. 문화재 보존 전문가로서의 지적인 면모와 함께 현장에서 단련된 듯한 건강미가 공존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답니다. 그러다 우리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규진 씨가 휴대폰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는데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트레비 분수 앞에서 찍은 사진 속 위치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였거든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자리에서 문화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렁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규진 씨는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전쟁 후 할아버지가 한국에 무너진 문화재를 보며 느낀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결심으로 건축가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였죠. 그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때 규진 씨가 창밖의 트레비 분수를 바라보며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운명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같은 꿈을 나누고 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제 심장은 마치 트레비 분수의 물줄기처럼 거세게 요동쳤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이상형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요. 파리나 런던의 세련된 건축가들도 만나봤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규진 씨에게는 있었답니다. 단순히 똑똑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닌 저의 일과 꿈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열정으로 문화재를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임시 설치된 보행자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로마의 달빛이 트레비 분수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달간 몰래 연습했던 한국어로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죠. 그러자 규진 씨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이탈리아어로 화답해 주었답니다. 이어서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반짝이는 동전 2개였어요. 함께 소원을 빌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답니다. 달빛에 반사된 동전을 바라보며 규진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서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자물쇠를 거는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처럼 느껴졌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현장도 둘러보고 싶다는 제 말에 규진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경복궁의 단청부터 석굴암의 첨단 보존 시스템까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신비롭게 들렸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 말에 그는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답니다. 지금도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공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껏 가벼워졌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특별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틈틈이 한국어 교재를 펼치는 제 모습에서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곤 한답니다. 이렇게 트레비 분수는 또 하나의 사랑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연인들의 약속을 지켜봐 온 이 분수처럼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거라 믿어요. 문화재 보존가로서의 소명과 사랑이라는 선물,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를 선물해준 운명에 깊이 감사하답니다.
마치 오래된 문화재가 새로운 숨결을 얻듯이 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드 베르제렉 가문의 외동딸 엘레나입니다. 300년 전통의 다이아몬드 감정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이아몬드와 함께 자랐죠.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카로의 광산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이 있었다고 해요. 무려 2492캐럿의 거대한 원석이었는데 지난 100년간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크기였거든요. 순수한 푸른빛을 머금은 이 원석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저는 가문을 대표해 긴급히 보츠와나로 향했어요. 카로의 광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음 그 원석을 마주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투명한 결정 구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굴절이 마치 춤을 추는 듯했거든요. 특히 정밀 감정 작업을 할 때였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내부 구조의 완벽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BBC,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보석학자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감났어요. 특히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 세기의 발견을 인증하는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마치고 환희에 찬 기자들과 샴페인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믿을 수 없는 속보가 날아들었답니다. 한국 상훈상합에서 다이아몬드 합성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보츠와나에서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든 거랍니다. 파리의 저희 집 서재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가문이 30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태블릿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죠.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가구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오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기사를 보셨는지 여쭤보았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크리스탈 잔을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으시더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격앙된 목소리로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만든 자연의 선물이라며 일기압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 차분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재의 창가로 비치는 붉은 석양이 아버지의 상기된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였답니다. 더 이상 그런 헛소문은 듣고 싶지 않다며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도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장에 오래된 보석학 서적들을 가리키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책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에서 읽었던 감정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무겁게 한답니다. 자부심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달까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네요. 그로부터 2주 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세계경제포럼 과학기술 세션에서 우연히 한국의 최재웅 씨의 발표를 듣게 된 거죠.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중해 보였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재웅 씨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왠지 그 호칭이 더 잘 어울렸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는데 그분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재웅 씨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하면서도 힘있게 발표를 이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자신감이었답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를 설명할 때는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따뜻하고 친근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발표 막바지였어요. 재웅 씨가 작은 유리 상자를 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완벽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연구진이 일기압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재용 씨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그분 앞에 서자 아버지의 노여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때 재용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해 주었죠.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성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재현해낸다는 그의 철학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알프스 설산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수백 년간 이어온 가문의 전통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는 결정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거든요. 아마도 재용 씨의 그 진정성 있는 눈빛과 겸손한 미소가 제게 그만한 용기를 준 것 같답니다. 다보스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르 부르주아 거리에 있는 저희 저택의 문을 열 때부터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아버지께서 즐기시는 1982년 산 보르도 와인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노크했죠. 다보스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셨어요. 제가 드 베르제르가의 이름을 걸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300년 가문의 수치가 되겠다는 거냐고 소리치셨죠. 아버지의 분노에 찬 음성이 서재 전체를 울렸답니다. 평소 고요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의 논쟁은 3시간이나 이어졌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프랑스 왕실이 하사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긍지라며 제가 그토록 믿는 한국의 기술이 이런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건네드리며 진정한 가문의 긍지는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보았어요. 우리 집 3층 서재의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는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 IBS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던 그날 아침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세계적 수준의 화려한 연구소를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에는 평범한 회색빛 건물이 서 있더군요. 울산이라는 도시의 산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척이나 수수한 외관의 건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컸어요. 프랑스의 국립연구소나 스위스의 연구시설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연구시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RSRR의 실험 장치였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한 장비들과는 달리 작고 정교한 이 장치가 바로 다이아몬드 합성의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재용 씨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을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국의 경우 맨해튼의 한 빌딩 3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1조 원이 넘는 장비들을 동원해 5만 기압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 번 실험에 2주가 넘게 걸린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일본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교토 대학을 중심으로 30년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품질 균일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들으며 저는 그만 숨이 막힐 뻔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연구소에서는 고압 챔버 폭발 사고가 빈번해 연구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그들이 만든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공업용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한국의 연구소가 그들 모두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재웅 씨가 갈륨과 니켈, 철,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액체 금속 합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법 같은 일을 해낸다고 설명하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바로 그 일반 대기압, 단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교한 유리관 속에서 반짝이는 액체 금속을 보며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하 깊숙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24시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웅 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분이 실험 과정을 설명하실 때면 마치 오랜 연인을 이야기하듯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메탄과 수소가 만나 탄소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베르디의 오페라를 해설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답니다.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보이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현미경 앞에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결정의 성장을 지켜보다가도 작은 변화가 보이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곤 했죠. 그런 순수한 열정 앞에서 저는 자꾸만 미소 짓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길래 걱정되어 커피를 들고 찾아갔는데 재웅 씨가 결정 구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보세요. 이 완벽한 대칭성을.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시이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과학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순수한 예술이자 열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 혁신적인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지켜보기도 하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마도 재웅 씨의 그 순수한 열정이 저도 모르게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파리의 루브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계보석학회를 앞두고 저희는 전날 밤까지 발표 준비에 매달렸어요. 긴장감에 휩싸인 저와 달리 재웅 씨는 늘 그렇듯 차분했죠. 그날 밤 세느 강변을 거닐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때 재웅 씨가 불현듯 깊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재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울렸어요. 마치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루브르 컨퍼런스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보석학자들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최전방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국 연구진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미국 GIA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일기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하지만 재웅 씨는 달랐어요. 단상에 올라서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답니다. 청중들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발표를 시작했죠. 자연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듣자는 말로 시작하신 그의 발표는 청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실시간 합성 시연, 그건 정말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무대 중앙에 설치된 실험 장치에서 액체 금속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모습이 투영되었답니다. 청중석에서 들리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점차 놀라움의 탄성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웅 씨가 장비의 원리를 설명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소개하듯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깊은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강당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져들었답니다. 심지어 아까 전까지 비웃던 연구진들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품질 검증을 시작하자 1,500명의 청중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답니다. 현미경에 눈을 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지난 25년간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결정 구조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라만 분광 분석기로 살펴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저희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골콘다 광산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 30년간 연구했다는 결정 구조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었고
중국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품질 기준을 훌쩍 넘어섰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재웅 씨가 제게 살짝 윙크를 보내며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제서야 안정을 찾고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답니다. 완벽한 품질, 더 나아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순간 컨퍼런스 홀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평생 이런 환호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고압 장비로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일본 연구진들은 30년간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고개를 떨구었죠. 특히 교토대학의 수석연구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니까요. 미국 GIA의 수석연구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검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즉시 이뤄진 추가 검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아시아의 과학기술을 늘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의 원로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상처럼 여겨왔던 분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와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떤 표정으로 지켜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재웅 씨가 건네주신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이란, 방금 전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였는데 그 순수한 빛깔이 마치 제 앞길을 비추는 등대 같았어요. 재웅 씨가 제 용기가 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길 바란다고 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하나의 연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요. 300년 가문의 전통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혁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 혁신이 거대한 예산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세계보석학회에서의 성공 이후 연구소는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재웅 씨의 지휘 아래 획기적인 실험들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던 시기였답니다. 특히 재웅 씨와 함께 실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마음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실험이 이어졌어요. 재웅 씨는 잠시 회의가 있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실험실 특유의 조용한 기계음만이 들리던 그때 문득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카메라 셔터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자 불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그머니 걸음을 옮겼죠. 어두운 실험실 구석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카메라 렌즈의 반짝임,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 순간적으로 제 호흡이 멈췄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로라였어요. 제가 파리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동료 연구원이었죠. 상황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순간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RSRR 장치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이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늦은 밤 몰래 연구실에 들어오던 모습들, 유독 장비에 관심을 보이던 순간들, 그리고 자주 받던 수상한 전화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죠.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보안팀이 오로라의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이메일들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들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 우리 연구소의 도면들, 그리고 그들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긴 대화 내용들이 차례로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런던 본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라는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죠.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는 영국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면서 느끼는 고립감, 연구 예산의 감축, 젊은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까지 그들의 불안이 절절히 배어있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한국의 급격한 성장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더군요. 셰익스피어의 나라라 자부하던 영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문학적 위상마저 위협받게 된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오로라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어 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어. 근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나는 오로라의 마지막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몰락, 이렇게 한 젊은 과학자의 절망 어린 고백으로 드러나다니요.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낸 혁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험실에서 보내는 늦은 가을밤이었죠. 재웅 씨와 저는 이전 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합금 비율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갈륨과 니켈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한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 시작하던 중이었답니다. 실험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어요. 기계음과 재웅 씨의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실험실 전체가 깜깜해지며 모든 장비가 멈춰버렸어요. 한 달간의 실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순간적으로 재웅 씨가 비상 전원 스위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실험실 뒤편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고 그때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분명 오로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웅 씨의 움직임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마치 한편의 무용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순식간에 오로라의 앞을 가로막았죠. 달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재웅 씨는 대학 시절 전국 대회 우승까지 했던 태권도 5단이었더군요. 그 순간 보여준 그의 날렵한 동작은 과학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무용수의 우아한 춤사위 같았어요. 그동안 실험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답니다. 어두운 실험실에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저는 재웅 씨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빛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더욱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뺨은 자꾸만 부러져 갔죠. 퇴로가 막힌 오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그녀의 흐느낌이 고요한 실험실을 채워갔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죠. 오로라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250년 전 증기기관으로 세계를 바꾼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현실이 그들에겐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특히 가슴을 울린 건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오로라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절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웅 씨가 천천히 오로라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날렵한 동작으로 그녀를 제압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재웅 씨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라며 오로라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그 말을 하는 재웅 씨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진실되어 보였어요. 오로라도 저도 그리고 아마도 이 실험실의 공기마저도 그의 말에 숨을 죽였던 것 같아요. 순수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재웅 씨에게 매료된 건 단순히 그의 뛰어난 연구,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그의 마음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너그러운 진정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제 가슴 한켠이 달콤하게 저려오는 걸 느끼며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재웅 씨의 그 너그러운 모습에서 한국이 이룬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결국 오로라는 자진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죠. 마지막으로 건넨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제 나도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날 이후 재웅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대범한 모습과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는 이미 과학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로라 사건 이후 영국 왕립연구소의 비밀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 현황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1조 원의 예산을 들여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일반 실험실 수준의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큐멘터리였죠.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과학계의 판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1%를 기록했다나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부속학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했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호텔에서 열린 이 총회에는 전 세계 47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재웅 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술을 완벽하게 공개했죠.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부심과 감동으로 눈물이 자꾸 차올랐거든요. 검증 과정은 엄격했지만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했고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이 품질을 검증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나 우연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결과라는 거였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의 평가였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한 미래 기술이라고 극찬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방식에 과한데 실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날의 흥분과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웅 씨가 저를 내만 호수로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호숫가를 거닐며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꿈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근처의 오래된 파고라 아래로 달려갔죠. 몽블랑이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비에 젖어 더욱 몽환적으로 느껴지던 그때 재웅 씨의 모습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진지해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군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낸 첫 번째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가 있었거든요. 자연광과 비슷한 파고라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죠. 재웅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의 그 충격이란, 파리에서 급히 날아오셨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처음에는 반대의 기색을 예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 앉으시더니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300년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러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바로 루이 14세가 하사한 우리 가문의 반지였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반지와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더 큰 역사를 써내려 갈 거라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웅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레만 호수의 봄 아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어제의 비는 모두 그치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파리와 울산의 한 프랑스 국제연구소가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300년의 노하우를,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제공하게 된 거죠.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께서 연구소의 명예 이사장을 맡아주신 거였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를 드시는 게 일상이 되셨다니까요.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특히 지난달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성과를 이뤄냈답니다.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2492캐럿보다 더 큰 무려 3000캐럿의 완벽한 다이아몬드 합성에 성공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다이아몬드의 순도와 투명도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였죠. 이제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것보다 더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단 48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용 씨의 기술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주얼리는 전 세계 상류층의 로망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보석상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가끔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제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재용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분명 운명이었던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의 결정처럼 우리의 만남도 자연의 섭리였다는 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